뭐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닥친 탄핵과 대선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 어쨌든 더 많은 가능성과 더 희망적인 얘기들이 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 대한 미움과 아니면 이제 불편함과 미움이라기보다도 너무나 불편했던 이제 이런 걸 넘어서 좀 더 희망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더 많이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게 대선 뒤풀이부터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 적극 동의하고 같이 하자고 네네. 초청을 했는데 우리 녹색당부터도 낮에 또 오실 수 있는 다 거진 다 직장인이시고 일을 하시니까 어렵고 어쨌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대선은 어찌됐건 그 내란을 한 국민의힘 심판의 의미가 되게 많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여평에서는 그런 인지가 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연대를 더 잘 이끌어 나가서 앞으로 더 양평에 조금 더 진보 진영이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해 보자고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디플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한번 참여를 해서 해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본 이제 선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에 대한 현상인데 DB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희망 좀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저는 이제 통계로서 정확히 보자는 취지에서 통계를 설립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투표율이 63, 75, 77, 71, 73, 79 투표율이 높으면 이기더라고요 민주당이. 투표율이 높게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는 게 되고 이때도 투표율만 좀 높고 민주당이 내부의 분열만 안 일어났으면 사실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하여튼간 대통령 선거에서의 하나의 공식은 투표율이 80% 육박하면 이기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최근 5번의 선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후보표가 높아진다 라는 공식이 이제 또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평이 실상 국회의원 선거 중 최고 득표율은 2020 4월 10일에 한 최재만 후보가 받은 43.03%. 다음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이기더라고요. 투표율이 높으면 이기는데 이때는 왜 저러느냐. 우리가 8대 때 윤석열이 당선이 되잖아요. 이때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가 이런 거 가지고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이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65세 이상 되는 보수분들은 죽기 살기로 나서 다 투표하는데 젊은 세대들이나 바쁜 애들 나서 투표를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특히 30, 40대의 여성들은 투표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늘어나면서 득표율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는 실질적인 이제 토박이 인구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유입된 인구들에 의해서 됐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은 높아지더라. 라는 이제 하나의 공식은 나왔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 뭐 실적으로는 표 많이 받으면 이깁니다. 표 많이 받으면 이기는데 우리가 공약의 대표, 그러니까 아무리 공약을 해도 양평이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동부지역은 집권을 하면은 가면 모르지만 집권 전에 동부지역을 얘기하는 건 제가 용문을 뺀 청운, 양동, 지평, 강화, 대군 총 얘기할 수 있는 6개 지역입니다. 6개 지역은 표 차이가 20에서 30% 차이가 나요. 거기 가서 투자할 시간에 서부 지역을 가서 투자해라. 서부 지역은 양평, 옥천, 양서, 서종입니다. 그쪽 가서 사람 하나를 더 만나게 되는 게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당선이 됐었을 때 2018년도에 정동영 군수님이 그 군수로서 동부 쪽에 상당히 많은 걸 좀 더 했으면은 그나마 갭을 좀 줄일 수 있을지가 몰랐는데 당선돼서 이제 갭을 못 줄였어요. 그게 이제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의 제가 군수 후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둠지 않게 동부 지역 가서 표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시간에
서구 지역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접촉점을 높여라 라는 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43.6%, 국회의원 선거 받은 43.03%,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최고로 받았던 거 45.33%가 정동균 후보가 받은 45.33%가 이제는 우리 민주진영에서의 기본 점수예요. 45.33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 받게 된다는 거는 선거운동을 후퇴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거운동은 앞으로 계속 달리면서 쭉쭉쭉 선거원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45.33 밑으로 왔다라 그러면은 우리의 선거 전략이 부재한 것도 있지만은 진영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율을 높이면 된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기더라.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저기 여성 그리고 청년 20, 30대 청년들하고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을 주로 만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 현안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뭔가의 갈증도 느끼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투표장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는 게 되면은 굉장히 투표율이 올라가더라. 요거는 제가 본 산수입니다. 그러면은 투표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 해야 될 거는 정근수가 받았던 45.33%를 밑으로 먼저 했었던 우리가 가선거에서 총 다 받았던 51.27%를 가지고 당도 그렇고 나오려는 후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자 51.17%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한 명씩 만나서 바꿔나가는 전략을 해주면 그것이 득표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21대 대선 그 평가라고 해서 좀 제가 재밌게 봤던 걸 중심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넘겨주시면 일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70대 남성보다 이재명 후보가 20대 남성한테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보다 20대 남자들이 애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2030 여성들도 그 이준석 후보한테 표를 줬다는 점.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득표를 했는데 이건 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은 저 투표로만 놓고 보면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싫은 거다.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은 지지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계엄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 계엄이 이번 선거에서 이들에게 투표를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럼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엄이 이제 뭐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발동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2030은 그들의 삶이 지금 전시 상황일 수 있다. 준 전시 상황일 수 있다. 뭔가 굉장히 지금 계엄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20대 남자애들이 어떻게 그것이 옳고 그르는 것이 간에 본인들의 인식은 이미 다른 세대와 다르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남자라는 책에서 좀 재밌게 짚은 점이 뭐냐면 앞서 보신 것처럼 직장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양육 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20대 남성은 여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20대 후반으로 30대 초반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재밌는 건 20대 초반 남성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이 차별을 직장 내에서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걸로 받고 있다라는 거를 목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일단 여자들이 불평등하지 않다. 그런데 얘네들 자꾸 불평등하다고 하면서 할당제 요구하고 포션 요구하고 어드밴티지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의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30대로 갈수록 여성들은 직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냐라고 응답이 높아지냐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와이프 대래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눈치 보는 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은 여성 동료가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 사회에서 그 직장 내의 분위기가 분명히 불평등한 분위기로 가는 걸 목격하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의 대학생 남자애들은 그렇진 않은 거죠. 오히려 20대로 들어오기 전에 10대 때 이 여학생들하고 엄청난 입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잣대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20대가 딱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당한 요구가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런 성별에 따른 정치적 이념의 갭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을 보시면은 엄청난 격차를 보여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벌어지지만 이 여성은 좀 더 리버럴한 진보적으로 가고 남자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데 그 차이가 한국에서는 유독 가파르고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대를 지나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이제 98년도에 이제 그게 경제적 위기로 금융위기가 나왔고 16년에 이제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정치적 위기가 왔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전 세계가 남성들이 극우적인 태도로 이제 빠지면서 혐오 정치로 점철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녹색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노동당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번 대선에 민주노동당 대선 운동을 했고 또 비상운동도 같이 이제 하셔가지고 그런 과정, 그런 경험들을 우리 정영숙 녹색당 연대사업담당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민주노동당 대선운동인데 녹색당 원인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전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실은 제가 이중당적이에요. 지난번 전 녹색당의 이제 저의 기본 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 총선 때 정의당하고 이제 선거 연합을 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녹색정의당이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당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죠.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누군가와 연합을 하려면 정의당의 이름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김성교 의원이 하는 거를 보고 너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열이 받고 분노가 나고 김성교가 체포방해하러 다니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역민으로서 도저히 지역 대표라는 그 피선출자가 이렇게 피선거권자가 이렇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계엄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녹색당에서 실은 과정을 보면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을 해서 지역에서 연대 틀을 만들고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실은 비상행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대선에서는 소수 정당인 이제 어쨌든 정의당에서 깃발을 들고 독자 후보를 내기로 이제 하는데 녹색당원인 저는 좀 너무 힘들겠다. 예. 그래서 이 탄핵 국면에서 나와서 권영국 후보가 어쨌든 깃발은 들어주는데 이게 되겠나 이런 이제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지지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 색깔을 드러내야 되고 더 많은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나 이렇게 싶었고요. 녹색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녹색당의 전국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운영위에서는 의견이 다른 게 이번에는 탄핵 국면에서 탄핵 완전히 내란 세력을 완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나는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지나오면서
일단은 나오기는 잘 나왔다. 어쨌든 뭐 준비되지 않았고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또 나오긴 잘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선거를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좀 선거운동 방식이나 생각이나 뭐 패러다임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국민과 소통하는 이제 선거다 하면 국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뭔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소수 정당이 선거운동 오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시작하거든. 돈도 없죠. 일단 뭐 10% 아니면 15% 받기 전에 선거 비용도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미 양 당은 각 당에 500억씩 쓸 수 있는 기본 선거 비용이 있는데 소수 정당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 뭔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큰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선거 평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에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교육 쪽이라고 하면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다른 교육까지도 좀 신경 쓸 수 있는 거, 그런 교육에 대한 연대, 그거는 저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평에서 여러 가지 강연회나 이런 것들을 좀 큰 거를 준비를 해보고 싶어도 대체적으로 정치 포럼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은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조금 큰 장소를 빌리려고 했을 때 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양평에서는 다 불허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가 공동연대를 좀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정당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보 정당들끼리 연합해서.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물론 지선 중요하죠. 지선 중요한데 올 12월 이전까지는 함께 연대해서 조금 더 특검에 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서 저희 양평에서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좀 잡아서 이번에 그 비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 양평에서 있으면서 생각했다. 지금 내란 전에요. 내란 전에도 저는 MB 이후부터 양평은 많은 부분에서 물질주의로 굉장히 많이 편승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외부로 유입되는 돈은 많아지지만 그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몇몇 기득권 세력들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좀 저희 나름대로 정치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약간 반성할 그런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저는 내란 세력들을 좀 몰아내기 위해서 12월까지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 있을 때 박원순 시장 선거를 재선 3선 때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이제 막 그 광장시장 앞에 있는 국민은행이 있다가 나간 공간인데, 이게 시장 선거하면 한 달 이렇게 공간을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그 선거 캠프 한두 달 쓸 거를 제가 공간도 다 물색해서 이 공간이면 제대로 그 박시장 재선 3선 대부분 할 때 컨셉이 뭐냐면 그냥 캠프 자체를 하나의 운동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그 운동 공간이 되게 하자. 공간을 막 빌려가지고 공간에서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을 그 문화노동장이라고 그
여기 들어가지고 나 무슨 캠프에 뭐 할 건데 책상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목공실에서 뭐 만들어요. 뭐 의자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1층 작업장에서 그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자리를 펼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공간들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 변화가 뭐 이렇게 어디 찾아보니까 뭐 20년 이후부터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다 포함해서 대부분 뭐 연설 방식이라든지 뭐 유권자 방식, 뭐 참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날로그나 오프라인 유세 방식을 통해서 했고 최근 뭐 20년대 후부터는 그게 다 그러니까 SNS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성 중심의 뭐 캠페인이나 뭐 정당 중심보다는 훨씬 더 개인 중심 브랜드나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캠페인의 방식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그런 방식을 이번 대선에서도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엄청나게 사용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작년의 총선이나 이번 대선의 이 선거 방식이 별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 오프라인 방식이 저렇게 이제 유세를 한다든지 뭐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뭐 요번 대선이니까 당연히 중앙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이제 다 전달하는 방식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읍면 단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읍면 단위의 다른 어떤 뭐 그 정책이나 메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대부분 이제 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대선에서는 뭐 내란 정식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이라든지 뭐 재활병원 응급실 같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유세를 중심으로 하고 또 전화 홍보하는 대부분 이제 전화번호 가지고 또 전단이나 현수막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특히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방식에서 민주당의 중앙당은 그래도 요번 이게 방식을 뭐 정당 중심의 어떤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20대 남자들이 이재명은 그냥 싫어 이렇게 하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딱 틀에 박혀 있는 브랜드가 딱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개인 중심적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TV나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에서 보면 되게 이제 뭐 정치하고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대부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작년에 총선도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거를 그런 이제 개인적인 중심 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 같은 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뭐 때 되면 선거가 딱 있으면 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로 표니까 유권자로 보고 뭐 우리가 하면 저녁에도 나가서 술 먹다가 술집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도 작년 정도도 대선도 있고 여지없이 아침 인사, 저녁 인사와 뭐 그런 이제 것들을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때가 돼서 이것들이 또 펴달라고 악수하러 왔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다 사람들은 사람과 그냥 사람 뭐 네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너하고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이제 의사소통을 바라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딱 대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아니고 5월 12일인가? 5월 12일이 딱 그 이번 대선 딱 시작한 건데 그때 이제 아침 저녁 인사를 참가하면서 그 다른 시간에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걸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좀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고 특히 민주당 포함해서 진보 진영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마을 단위의 사람들을 잘 안 만나잖아요. 잘 안 만나는 건 확실해. 저쪽은 만나나요? 엄청나게 만나. 거기는 엄청 만나죠. 그래요? 공식적으로 만나요. 네, 공식적으로도 만나고 저 우리 동네 뭐 여기 지금 제가 용천리에 살고 뭐 어디 이렇게 가면 정말 작은 뭐 마을장 열고 이런 거에 전진선부터 김선교 여의도 안 가요? 여의도 안 가고 정말 작은 그러니까 마을이장들이 이렇게 하는 이 정보 체계가 딱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들 중에서 선별해서 오는 거겠죠. 근데 올 것 같지 않은 작은 행사도 다 온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오프라인 유세를 다 하는 건데 평상시에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정치적인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때 그러니까 아는 관계에서의 인사들을 국힘 쪽은 엄청나게 하는 거죠. 지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특검 지역이 됐잖아요. 특검 지역. 네. 특검 지역이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특검과 같이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고속도로 공원이 아, 또 뭐 최은순 관련돼서 뭐 그쪽 가족들이 여기가 또 김성교도 고향이고. 고속도로 관련돼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에 잘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훈이도 그렇고 동훈이도 김성교가 있을 때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지만 특검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주변 이웃들의 증언들이라는 것도 잘 모으면 우리가 충분히 특검에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양평 지역사회의 어떤 보수 카르텔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관점을 좀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진보 진영에서 어떤 카르텔을 좋은 말로 하면 뭐 사회적 연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런 노력들을 너무 안 했다. 그러니까 보수가 강한 게 아니라 진보가 너무 약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의 과정 가지고는 이 압도적인 차이를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마을 단위 행사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눈 마주치면서 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쪽에는 대부분 또 여기 토박이가 아닌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게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지방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요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여기 또 불행히도 우리는 돈 적게 들이고 효과가 좋다는 뭐 SNS나 이런 선거는 지나치게 고령인 투표자가 많은 관계로 사실은 다리품을 무척 많이 팔아야 되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나. 전략이지 선거는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파란색의 40 몇 프로 최고치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양평이 또 신기하게 많은 포션이 녹색당, 뭐 이 진보당, 조국신당 굉장히 많고 양평에 오시는 분들 성향이 돈 많은 사람들 이제 뭐 인차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다르게 살고자 하는 또 젊고 새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결선에서는 뭐 투표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막 할 때에 유기적 연합이 되느냐, 뭐 이렇게 뭐 전략적 뭐 이렇게 뭐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아까 여주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누가 좋으면 치고 누가 싫으면 싫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통과하시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좀 뭔가 계획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이제 정책 정당의 역할들을
잘 못한 거겠죠 어쨌든. 양평에서. 양평에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집권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도 척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집권하려고 이제 정치적인 경쟁은 엄청나게 했지만 그걸 어떤 정책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정치적인 싸움들을 많이 한 거죠.